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0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빠른 만큼 여러분들도 뭔가 하루하루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과는 막 한 번에 그렇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기회에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 의미를 두고, 일단 결과에 너무 스트레스를 두면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물론 결과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겠지만 이 과정에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해보자. 그 과정의 시작을 매식경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강한 멘탈 그리고 꾸준한 루틴에 조금 무뎌졌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기사예요. 5대은행 새해 가계대출 잔액이 4,600억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에서 뭐예요? 단기연상 잠재 수요가 많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대출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나오지만 정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대략 이해하기구나, 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새해 들어 시중은행의 대출 문이 활짝 열렸다. 가계대출 잔액이 전년 말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눈이 아파서 시중은행의 대출문이 지금 새해 들어서 다시 열렸다고 하는 거죠. 왜 열린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왜 열렸냐면 가계대출 증가율로 인해서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통제한 거죠. 언제? 작년 7월 농협은행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런데 작년에 이런 대출을 이렇게 좀 막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진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옥죄고 있을 수는 없다. 그쵸? 금융당국에서 야, 너희 대출 줄여라고 했지만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뭔가 그러한 것들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 은행에서 약간 풀어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지만, 말이 그렇지만 참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 이게 너무 지금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올해 초에 대출문이 열렸지만 뭐예요? 활짝 또 열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출 증가율을 계속해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와 은행별의 그 관리 체계가 지금 계속해서 기존은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까지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런데 가계대출 잔액이 전년 말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용대출 잔액뿐만 아니라 주담대 잔액까지 줄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된다? 정부가 그래도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를 이제 인식하고 은행권들이 이렇게 통제하면서 그래도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었네. 대출을 옥죄는 효과가 있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따로 있고, 이거에 대한 해석도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얘기는 사실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 경제 기사에 대한 신문을 일단 읽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에서는 이 정도 이슈를 알아도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경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취업이 되고 현직자가 돼서 신문에 대해서 본질적인 읽기가 이제 가능해지면 이 기사가 잘 작성이 된 건지 맞는지 아닌지,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사를 일단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 가계대출을 지금 옥죄고 있는 상황이네. 자, 그런데 2022년 들어서 대출문이 조금 열렸네. 자, 이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통제가 약간 일어났네. 자, 그래서 가계부채가 조금은 줄어든 것 같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 신용대출과 주담대 잔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뭐만 이해하면 된다? 한 기사에서 꺼내올 수 있는 것만 갖고 오면 된다. 그럼 뭐다? 이 기사에서는 최근 부동산과 주식이 참 흐지부지하네 이거. 부동산 계속해서 26번 정도의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데도 없어, 이런 상황. 주식시장 3천선을 왔다 갔다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일단 이 내용을 익히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일단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백지라고 생각하고 뭐다? 이 기사에 나온 것부터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한 이유를 요 두 가지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 스스로 힘이 길러진다. 그런데 기사를 처음 읽거나 경제신문을 처음 보는데 당연히 내 생각이 없고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받아들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기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기자분의 생각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으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잔액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시 증가세가 전환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은행권에서 딱 보니까 이거 뭐 돈 빌려달라는데 너무 많네. 참, 진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출 중과율에 대해서 딱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약간 감소하는 듯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제대로 이게 대출이 이슈가 풀리거나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아마 돈 엄청나게 빌리러 더 올 거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죠? 항상 모든 경제의 그 원리 중에 가장 심플한 건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보더라도요. 모든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지금 공급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출을 해주는 은행, 즉 금융기관이 지금 선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자를 내면서까지. 이건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해서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잔액 감소는 어떤 거다? 여기 이 기사에서 봤을 때는 약간 뭔가를 틀어막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온 현상이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거야 라고 하는 관계자분이 얘기한 거예요. 다만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증가율이 예전 수준만큼 되지 않을 거. 이건 무슨 말이냐? 금융당국에서 지금 쬐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율, 대출 증가율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가세가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 그렇게 확 뛰지 않을 거라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9일 5대 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약 708조. 전년말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감소했고 당초 새해 들어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복원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되려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더 많이 할 것 같았지만 실상 되려 줄였다. 자, 아까 대출 잔액에 가계대출 잔액 감소도 있었고 그 주담대도 있었지만 이 주담대 잔액 감소세로 전환한 게 가계대출 전환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자, 우리는 그러면 2021년 1월 금융 이슈를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활용할 때 뭘 활용하면 되냐? 지금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어.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단 말이야. 자, 이 이유가 뭐야? 이 중에 가계대출에 대한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주담대에 대한 잔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가계대출 영향의 주된 감소 요인이야.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자, 주택 매매 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요렇게 또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등 악화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줄었고 결국 가계대출 잔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주택거래 건수가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주택 매매가 줄면서 주담대가 줄고 결국 가계대출이 감소한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담대 말고도 개인 신용대출 역시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신용대출도 줄어들었다. 자, 근데 이 개인 신용대출 감소는 뭐다? 시기적인 영향. 통상 연초에는 여기 나왔지만 성과금이나 통상 연초에는 성과급 등의 영향으로 차주들의 상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신용대출 수요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 개인 신용대출이 지금 감소된 거는 물론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라고 이 기사에서는 나온 거예요. 왜냐? 통상 연초에는 성과급도 나와. 그리고 돈 빌린 거를 갚는 시기. 그리고 신용대출 수요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역시 이 시기에는 대출 영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한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은행은 1월에 인사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대출 영업에 나서는 측면이 있어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다. 요러한 역할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시대를 접고 연 1%로 올라서면서 이자 부담에
영끌 B2 열풍이 크게 위축되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잃고 있는 여건도 신용대출 감소세와 연관이 있다는 이러한 분석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나 대출 잠재 수요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잔액 감소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봄철 이사 수요도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주택의 재계약 시점도 도래하며 부동산 시장 역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중심으로 아무튼 어쩌고저쩌고 돼서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러한 기사의 흐름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가계대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될 수는 있지만 이 가계대출 잔액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21년 1월에 왜 감소를 했는지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 이것들을 오피니언을 하고 정리를 해봐야 돼요. 왜 감소가 됐냐? 아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가 분명히 감소가 됐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해봐야 되느냐? 관련 기사들을 몇 개만 찾아보면 이 기사를 쓰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 나온다. 그럼 그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내 걸로 가져오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권 취업을 하거나 은행원이 되거나 뭘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잘 보세요. 내가 기업금융으로 가, 개인금융으로 가. 개인금융으로 가서 여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신 영업을 해야 될 때 대출을 할 때 쉽겠어요? 지금 어렵겠어요? 쉽죠. 왜? 지금 앉으면 고객이 돈을 달라고 오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쉬운 상황에서 굳이 대출에 대한 영업을 안 해도 영업 개수는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대출을 해줄 때 나는 뭘 잘 봐야 될까? 뭘 유의사항을 어떤 걸 체크해 봐야 될까? 상환 능력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쵸? 그러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왜 돈이 필요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 나는 우리은행에 가서 받는 게 편하겠는가? 아니면 인터넷 은행 가서 받는 게 편하겠는가? 금리 차이가 몇 퍼센트가 나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체크해 볼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책으로 하는 공부만으로 할 수 있나요? 절대 몰라요, 절대. 그쵸?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직접 현장에서 뛰는 영업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현장 방문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앉아서만 그냥 신문만 읽고 있다. 물론 이것도 안 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이거를 하고 나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없을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금융권 취업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일반 기업 취업도 준비한다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슈를 찾아서 그것들을 몸으로 부딪혀서 현장에 가봐라. 그리고 만나봐라. 그리고 직접 경험해봐라.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인사이트를 정리해봐라. 그것이 나의 경쟁사 분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산업 분석이 되고, 그것이 내가 이 기업을 지원한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하나씩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이렇게 연계되는 공부, 연계되는 내용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월요일 화이팅 해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